네, 주요 사건 사고와 법적 현안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공이 공수처로 지금 넘어온 모양새입니다. 뭐 당정 간의 소환 시기에 대한 그런 이견이 표출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 대사가 바로 호주에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된다면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곧바로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 수사는 지난 8, 9, 10 연이은 고발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지난 1월에 전반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부사령관의 집무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종섭 호주 대사로부터는 핸드폰을 직접 이미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물 분석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압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이후에 분석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압수물 분석도 하지 못한 상황, 압수물 분석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 이 혐의의 최종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곧바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쳐야 할 절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수사 전반적으로도요.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첫 소환 조사가 3월 초였고요. 그래서 석 달 정도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늑장 수사다라고 공격받는 지점이잖아요. 늑장 수사인지 아닌지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수처의 여력이나 여건이 그러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압수수색이 지난 1월에 이루어졌고 관련자 피의자 신문도 지금쯤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즉 이종섭 대사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무자에 해당하는 이들로부터 이종섭 대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특히나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결자를 하고 난 뒤에 그 바로 다음 날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경북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합니다. 이첩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 경찰청에 직접 찾아가서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 나아가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무선에 해당하는 국방부 관련자들이나 국가안보실 전 차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후에 이종섭 대사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할 상황인데 관련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자료가 많아서라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종섭 대사가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부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비교적 시간 텀을 오래 끌고 수사를 이어나간 반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공수처장이 지금 2달 넘게 공석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행 뭐 이렇게 지금 맡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런 건가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지난 1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처장과 차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특히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단순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9일에 추천위가 오동훈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를 대통령에 추천을 했습니다. 각 판사, 검사 출신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명을 한 이후에 국회 인사청문회 적어도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전혀 진행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이 사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대통령실 관여 여부가 거론되는 사건이라 수장이 어느 정도 수사 방향을 결정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장의 부재가 이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소환 시점에 대한 것도 문제점인데요. 이종섭 전 장관이었지만 지금은 주 호주 대사입니다. 외교적인 면에서도 공수처가 만약에 재소환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문제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후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 뒤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크게 논란이 되고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불러서, 즉 호주 입장에서는 호주 대사로 임명돼 왔고 이미 동의를 해줬는데 예. 갑자기 그 인물이 본국으로 귀환돼서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혐의도 없다고 하면 상당한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신속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비등한 상황입니다만 예. 현재 수사 여건상으로는 신속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당장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론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소환 조사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 우리 일정에 맞춰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종섭 대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을 시점에 소환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출국 금지 해제 관련 문제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 이런 입장이고 바로 또 이제 공수처에서 반박을 했거든요.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출국 금지와 그 해제 권한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허락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일컫는 허락은 공수처가 양해를 해줬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자신들은 출국 금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고 허락한 적도 없다. 법무부에 출국 금지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고 그러자 대통령실이 재차 반박하기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이종섭 대사가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밝혔고 예. 공수처도 준비가 되면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양해해준다는 의미 아니겠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반박이 없습니다만 공수처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그 이유가 법무부는 주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인사정보를 체크하는 기능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두고 출입국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두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기관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국 금지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주 호주 대사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는 개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수사 실무 내지는 각 부서 실무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법무부가 관련 업무를 모두 다 일괄 처리하는 부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얘기하신 모를 수도 있었겠다 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소통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각 부처 간에 인사 정책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는 사실 자체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별다른 의사 연락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사안이 중차대하고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인식도 이 중요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굳이 이 시점에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면 의사소통의 부재 가능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하는 법무부가 이 상황을 체크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이 공수처가 대통령실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 의지가 꺾인다, 동력이 멈춘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네.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인해 공수처의 수사 동력이 꺾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수사를 주저하는 기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수사 관례에 비춰볼 때. 그리고 어떤 기관에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 남용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오지 못한 부분은 누군가의 압박보다는 이 사건 호흡을 길게 가져가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 혐의로 이미 군사재판을 받고 있고 2차 공판기일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의 사건이 이첩되지도 못했고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을 본격적으로 풀어 헤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 소환 등 수사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사건이 이미 재판에서 재판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신속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소 수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공수처 관계자가 지금 또 이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이 됐거든요. 출국 금지 사실을 누설했다라는 그 혐의인데 네. 누설했다라는 거는 출국 금지 사실이 지금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단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출국 금지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 이 부분은 문제 삼으려는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정보의 출처,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실 공수처 사건 공보 규칙에 따르면 수사 종결 전 사건의 경우에는 공보가 엄격히 금지되고 공소 제기 사건의 경우에만 공보가 허용됩니다. 다만 예. 수사 종결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오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거나 범인 검거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일부 공보가 가능한데 이때도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보충적으로 구두 형태를 통해서 공보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금지 사실이 누설되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무죄 삼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공수처에서 이 사실이 유출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수사를 위해서는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할 텐데 상황에 따라서 만약 검찰이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선거에 악용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딥페이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 제작물 등을 일컫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게재된 바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거칠게 발언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인물이 실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 상당히 좋은 영상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딥페이크와 관련한 법이 지난 1월 말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1월 말부터 2월 6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총선 딥페이크물을 129건 찾아내서 삭제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게 삭제를 해도 다음 날 뭐 또 다른 영상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인 건가요? 그 기간 중에 선관위가 129건의 딥페이크물을 찾아냈는데 하루 3개꼴로 올라오지만 삭제해도 그 다음 날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이 삭제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부분을 방증해주는 대목인데 급기야는 포털 사이트 등의 협조를 통해서 게시글 작성자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형태가 실제 영상의 얼굴만 바꿔놓는 페이스 스왑 형태도 있고 딥보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발언 내용을 보이스 스왑으로 바꾸는 형태도 있고 이와 같은 형태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영상물을 창작해내는 형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제와 유사한 상당히 정교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선관위가 지목해서 삭제하는 수준만으로는 이 사태를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작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영상이 유포됐을 때 처벌하는 거를 더 강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여야가 이제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을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만들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규정에 한 가지 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와 관련된 규정을 삽입해 넣은 것인데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을 사전에 선별해서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자 예. 여야 합의로 결국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한 지금 뭐 정부의 규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좀 마련돼야 할까요? 일단 딥페이크 영상물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작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이 제작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이 사안을 문제 삼았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외국에서 제작 유포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관련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딥페이크 기술뿐만 아니라 짜집기, 포토샵 등을 이용한 짜집기 영상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보다도 더 존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단순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 외에도 짜집기를 이용한 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 규제할지 여부를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 실제로 그 영상물이 사실일 경우에는 변형 불가한 마크를 삽입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AI 산업과 관련한 육성 및 신뢰 보호 관련 법안도 전반적으로 마련돼서 딥페이크 영상 규제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예방 내지는 대처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법적 현안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